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종입니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기 중화학 투자입니다. 때일은 중화학 투자를 살펴보겠는데 부제는 석유화학 단지와 종합제철소의 건설입니다. 한국의 중화공업화가 1970년대에 진행되었다는 것이 상식인데 1960년대 후반에 이미 석유화학단지와 종합제철소의 건설이 추진되었고 이것을 때일은 중화공업화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절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 먼저 1960년대 전반의 중화학공업 건설을 보고 둘째로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의 건설을 보며 셋째로 종합제철소의 건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1960년대 전반의 중화공업 건설입니다. 우선 중화공업이란 용어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공업과 중공업은 제품의 부피 대비 무게 여하에 따라 공업을 구분한 것입니다. 경공업은 부피 대비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서 식료품, 섬유, 종이, 인쇄, 피혁, 목재, 가구, 고무, 플라스틱 공업 등이 그에 속합니다. 반면 중공업은 금속, 기계, 운송장비, 요업, 전자공업 등을 말합니다. 흔히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합쳐서 중화학공업, 헤비 앤 케미컬 인더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중화공업과 경공업은 투자 규모, 기술 숙련 난이도, 회임 기간 등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여서 중화공업은 투자 규모도 크고 어렵고 복잡한 기술과 고도의 숙련을 요하며 투자 후 제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의 회임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에 신규 진출할 때에는 경공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꾀하는 후진국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후진국에 건설된 중화학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보다는 선진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쪽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중화학 제품을 수입하면 후진국에선 영영 중화학공업이 성립할 수 없기에 언제까지 선진국에 의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따라서 후진국은 공업화의 어느 국면에서인가 상당 기간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을 건설해야 합니다. 한국은 1960년대 말까지 중화학공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으나 그 후 급속히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되었고 2010년대 말에는 한국은 중화학 제조업의 세계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응당 한국 산업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역사 교과서의 서술처럼 경공업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혀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된 건 아니었습니다. 또 중화학공업에 지나치게 투자해서 경제 위기가 도래했다거나 중화학공업화가 국민 경제의 불균형, 재벌, 일반 국민 간 양극화 등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틀렸거나 논점 이탈입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관련한 중심 질문은 정책가, 기업가, 관리 기술자, 노동자가 어떻게 해서 경쟁력 있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1950년대 철강 공장과 비료 공장의 건설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전반에 울산에 정유공장을 세웠고 1960년대 중반에는 제3사 비료공장을 세웠으며 민간기업가 이병철이 1960년대 후반에 제5비로서 한국비료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3, 4, 5 비료공장의 건설까지가
한국중화학공업화의 전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조기중화공업화가 1960년대 후반에 추진된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제2차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중화공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포항종합제철소가 양대 프로젝트였는데 그 계획안은 1965년경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경공업품 수출을 통한 공업화 전략이 막 수립되었을 때였으니 박정희 정부는 수출주도 공업화와 중화공업화를 사실상 병행 추진했다고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공업화의 두 축은 처음부터 수출주도 공업화와 중화공업화였다고도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충주비료와 나주비료 공장이 준공 가동되었으나 비료의 자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박정희 군사정부는 비료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제3비를 질소비료 외 유인한 비료 등의 제조공장으로서 삼성의 이병철에게 맡기기로 했으나 이병철은 요소비료 공장만을 짓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미 원조기관인 유솜에 AID 저리자금의 융자를 부탁했습니다. 유솜이 미국에서 기술조사단을 불러와 제3비의 비료 종류 문제를 자문한 결과 한국 정부에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질 비료를 함께 생산하는 복합비료 공장을 세울 것을 제안했고 양측은 1963년 8월에 그 복합비료 공장을 짓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비료 공장을 세울 때도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 원조 당국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우선은 생산 규모를 크게 해서 공장을 하나만 짓는 게 효율적이었으나 미국의 스위프트사와 걸프사 두 곳이 투자하겠다고 나선 결과 유솜은 두 곳을 모두 선정해서 제3비와 제4비 공장을 울산과 진해에 각기 지을 것을 관철시켰습니다. 제3비의 경우 총 소요자금이 4,420만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한국 정부와 미 스위프트사가 각기 1천만 달러씩 출자하여 50대 50으로 45%인 2천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잔여금 2,420만 달러를 미 AID 차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측은 15년간의 경영권 보유를 요구했으나 경론 끝에 직접 투자액의 150%를 회수할 때까지만 경영권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 후는 공동 경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인 비료는 전부 한국 정부가 매입했으니 판매 문제는 없었습니다. 비료의 판매 가격은 처음 5년간은 스위프트사가 출자금을 매년 20%씩 회수할 수 있도록 책정하고 그 이후부터 15년까지는 공장 조업률 84%를 기준한 원가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즉 가동률 84% 기준의 생산량에 대한 매출원가 더하기 판관비 더하기 400만 달러 이꼴 총비용 이것을 84% 기준 생산량으로 나누어 판매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실제 조업률은 100% 혹은 그 이상이 되어 실제 원가가 대폭 낮아지므로 비료회사는 쉽게 이익을 내고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사가 5년 만에 출자금을 회수하고 그 후에도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국치적 계약이었습니다. 그나마 당초
미 스위프트사가 요청했던 것보다는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걸프사가 투자한 제4비료의 경우는 한국 측에 좀 더 유리하게 가동 후 5년간은 조업률 86% 수준의 원가를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책정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료 판매 가격, 곧 농협의 비료 매입 가격이 약간 낮아집니다. 그 대신 공장 건설 계약에 있어서는 1950년대 충주비료와 호남비료의 실패 경험을 살려서 공사비를 총액 도급제, 럼썸 프라이스로 했습니다. 제3비는 3,647만 달러, 제4비는 3,593만 달러로 했는데 이는 충주비료나 호남비료에 비하면 매우 싼 금액이었습니다. 또 100% 이상 가동을 위해서 연 305일 내외 가동 시의 생산을 연간 시설 능력으로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연 365일 가동하면 120% 가동률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두 공장은 준공 후 시설 능력 대비로 연 115% 정도의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미 AID는 제3비와 제4비에 각기 2,400만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최초 10년간은 1% 금리, 그 후 20년간은 2.5%였습니다. 아주 호조건입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은 두 회사에 대하여 3년 거치 후 15년 상환에 5.75%의 금리를 적용해 그 차액만큼 정부가 수입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정부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한 셈인데 그만큼 두 회사의 판관비가 올라가서 결국은 비료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3비는 1965년 7월 건설 계약을 체결한 후 1967년 3월 준공되었고 제4비료는 1965년 9월 착공한 후 1967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20개월도 안 되는 매우 빠른 준공이었습니다. 규모나 건설 시기 면에서 두 공장은 쌍둥이라 하겠습니다. 설계 용량 대비 생산 실적은 매우 양호해서 제4비의 경우 가동 둘째 해인 1967년에 98%에 달했고 그 후에는 120% 정도에 달했으며 1973년의 경우 141%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가동률 86% 시의 원가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책정했으니 거액의 이익이 났음은 물론입니다. 이익금은 1968년 596만 달러, 1969년 780만 달러, 1973년에는 1218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제3비는 경비 지출을 심히 억제하는 미국식 경영이 이루어진 결과 제4비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한편 당초 제3비료 공장을 건설하려 한 삼성의 이병철은 미 원조 당국과의 의견 차이로 손을 뗐으나 비료 공장 건설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소비료 기준으로 제1, 2, 3, 4비의 총 시설 용량이 33만 8천 톤인데 이병철은 33만 톤 요소비료 공장의 건설에 나섭니다. 이병철은 주무부처인 상공부와 농림부의 반대를 건너뛰고 정부에 대한 밀실 로비를 통해 제5비인 한국비료의 외자 도입 인가를 얻고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한국비료는 1964년 5월 20일 일본 미쓰이와 건설 계약을 맺고 9월 경제기획원에서 자본재 도입 인가를 받았으며 10월 울산공업단지 33만 평을 구입해서 12월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비료공장은 요소비료 단일 공장인데도 건설비가 4,800만 달러로 과대하였고
이는 한비 밀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삼성과는 다르게 당시 삼성은 이런 대규모 비료회사에 출자금을 대기 어려웠는데 삼성은 공사비를 과대하게 잡아서 건설 자재 명목으로 각종 자재를 수입한 후 그 초과분을 빼돌려서 시중 판매해서 이익금을 얻으려 했습니다. 정식 수입 물자 외의 물자가 시중에 범람하던 중에 그 꼬리가 잡힌 것이 1966년 9월에 터진 사카린 밀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삼성은 사카린만 밀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비는 1967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만 삼성이 지분의 51%를 국가에 헌납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비는 성공적으로 가동되어 비료 작업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67년 3월 제3비 영남화학의 준공식 단상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4비 진해화학의 1973년 공장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972년에 찍은 한국비료 울산 공장의 모습입니다.